자,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은 벌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고 벌써 7주 차에 들어가게 되네요. 벌써 한 학기의 절반 가까운 시간이 금세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분들 짧은 주차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학습을 했어요. GPS 관련돼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자 하는 어떤 자격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함축을 시켰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해당되는 각각의 이제 챕터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 기사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 내용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동안 수업했던 내용하고 서로 매칭해 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또 어떻게 내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가상 기준점, Virtual Reference Station이라고 하죠. 가상 기준점, VIR, Reference Station 또는 시스템의 약자예요. 스테이션이라고 여기서 합시다. 합자만 땄습니다. 가상으로 레퍼런스. 그리고 보통 레퍼런스라고 그러면 참조하다, 기준하다 이런 거 쓰고요. 논문과 같은 서적이 아니면 또 책 같은 서적에서는 레퍼런스 그러면 참고 문헌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또는 어딘가에 기준하다라는 얘기도 쓰고요. 스테이션, 역으로도 쓰이지만 측량에서는 기준점이라는 말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2학년 때 여러분들 토탈 스테이션에 대한 설명 드릴 때도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가상기준점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골라라 라고 보기 4개가 있네요. 자, 가상기준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장에서 배웠죠? 2장의 프린터물 37페이지 내용을 보면 가상기준점 측량이라 함은 네트워크 내에서 기준국가, 이동국가 내 기성거리와 상관없이 높은 정확도의 실시간 위치 측량을 가능하게 한다. 즉, GPS는 만능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오차원에 의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보정 정보들을 만들어서 그 오차가 무엇인지를 생산을 해서 얘한테 내가 관측하는 관측자한테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죠. 그것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기존의 리얼타임 키네매틱이라 불리는 RTK라는 측량이었다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RTK 측량, 가장 정확도도 높게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이라 하면 내가 기지값을 알고 있는 지점에 하나의 고정국을 둬야 되죠. 고정국을 두고 이동하는 이동 로버에 그 보정 정보를 송출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저기 라디오 모뎀 같은 시스템,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반대로 로버에 부착되는 라디오 시스템으로 전달해주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보정을 해서 실시간적으로 나의 미지점이나 위치들을 결정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문제 최단 단점은 일단은 RTK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국이라고 불리는 이 고정국의 장비가 한 대가 더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고가이다 보니까 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국가에서는 음, 상대 측이나 또는 다양한 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 등급의 기준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GPS 상시관 주소로 설정을 했는데, 그것들을 보정 정보를 생성을 해서 가상의 기준점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점으로부터 보정 정보를 줄 수 있게끔 해주는 설계 방식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해결 방법들을 찾아낸 어떤 가상의 기준점 방식인 VRS 방식, 네트워크 기반의 RTK 측량이 가능한 네트워크 RTK 방식의 일환으로서 VRS 측량이 도입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VRS 측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1번. 베이스 스테이션과 이동국에 각각의 수신기를 세우고 라디오 모뎀을 통해 고정 데이터를 수신하는 고정확도 측량 방식이다. 자, 여기서 맞나요? 틀리나요? 답이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금방. 고전적인 RTK 측량 방식이라고 했죠.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각각 수신기를 세워야 되고 라디오 모뎀이 필요하고. 그죠? 물론 지금도 VRS 방식에서는 보정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하드웨어적인 게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베이스와 이동국이 필요 없이 VRS에서는 그냥 로버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버 한 대만 가지고 측량이 가능하다. 두 번째, VRS 서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맞죠? 국가의 측량과 공간정보에 관련된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VRS 보정정보들을 생성할 수 있게끔 그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요. 실시간 이동 치기가 가능하다. 맞고 이동국에서 1, 2cm의 정확도의 치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광범위한 측량 지역의 정밀 좌표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범위가 넓다.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VLS는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죠? 접속자의 제한을 두는 게 있죠. 제한을 갖는다. 접속자의 제한을 갖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FKP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다음 중 보기 중에서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위성 항법 시스템. 지역이라는 말을 썼네요. 지역. 로컬이죠. 로컬. 여기서는 이제 RNSS, regional이라는 말을 써서 이라는 말을 써서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얘기하는 걸 찾아라.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킬 겸 1장으로 건너가 보면 1장에 여러분들 프린터 6페이지에 보시면 GNSS와 RNSS에 대한 구분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4개만 존재해요.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시스템, 중국에서 운영하는 베이드2 이 위성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RNSS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IRNSS, 인도 리전, 인디아 리전 내비게이션 세터라이트 시스템의 약자예요. 나빅이라는 시스템으로도 불리고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GNSS로 도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지역적인 위성화법 시스템 베이드1, 그 다음에 일본에서 사용했던 QGSS, 일본에서 보통 자기네 나라에 대한 보정 정보들을 좀 더 신호들을 좀 추가할 수 있게끔 해서 고층 빌딩에 이루어져 있는 도쿄 같은데 도심 한복판에서 포지셔닝이 가능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기 위해서 신호혜택기들을 좀 더 두기도 했고요. 또한 보조적인 시스템으로 그 항법 메시지상에 이제 방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많이 포함을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글로벌한 게 아닌 게 뭐예요? 그렇죠. 일본의 QGSS 시스템이겠죠. 자, 다음 DOP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DOP 뭐라고 불렀어요? 정밀도 저하율이라고 한다랬죠. 정밀도 저하율. 실제로 GPS를 수신하는 환경 내에서 GPS 위성의 배치에 따라서 이 배치 간격이 조밀하게 모여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코스가 좀 넓혀져서 수신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관측 환경, 수신 환경에 따라 어, 위성에서 수신되는 수신 신호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포지셔닝의 애큐러시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어떤 수치들이죠. 이 DOP 수치가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수신을 받더라도 내가 결정되어 있는 위치 성과에 대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런 수치로서 비율로서 정의된다. DOP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DOP가 오차에 있겠죠? 2장에 보시면 이쪽에 있네요. 10페이지에 위성의 배치에 따른 고른 정밀도를 나타내는 정밀도 저하율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2보다 적으면 매우수, 2에서 3이면 우수, 4에서 5 정도면 보통 6 이상 되는 경우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없고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는 게 좋죠. DOP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었고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예제도 풀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DOP에 대한 정의, 설명으로서 안 맞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DOP는 위성의 기하학적인 배치에 따라 결정된다. 맞죠? DOP가 클수록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된다. 요게 틀리네요. 그죠? DOP의 수치와 정확도는 역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PDOP는 3차원 위치에 대한 추정 정밀도와 관계된다. 맞죠? 상대측위에서는 상대적 위치의 정밀도 나타내는 RDOP라는 걸 사용한다. 요거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렐러티브라고 불러요. 렐러티브. 상대적 위치 정확도, 상대측위 할 때, 그러니까 절대측위 말고 단도측위 같은 말씀 말고요. 상대적인 측위를 할 때, 상대적인 DOP 수치를 얼마나 나타내느냐 RDOP라는 수치 있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이건 2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GNSS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공통 형식으로서 원시 데이터, 원시라는 건 손대지 않은 날것의 형태의 데이터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raw 데이터라고 한다고 그랬죠. raw 데이터에서 측량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보기 쉽게 표현한 형식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그래서 뭘까요? 이거는 쉽죠? 지난 시간에 쓴 라인X라고 부른다 그랬죠? 수신기가 어떤 회사 거든 상관없이 그것을 독립적으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라인X 형식이고요. 바이너리라고 하는 건 바이너리라는 거는 이 러우 데이터 형식처럼 우리가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이준수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형식이라 우리가 가독할 수 없는 데이터다. 읽을 수 없다. 가독이 불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엠비기티 모호 정수라고 했던 거 1장에서 얘기했나요? 위상 관측치 반송판을 이용해서 위상 거리를 결정하고자 할 때 정확하게 정수배에 해당되는 파장의 개수를 셀 수가 없어서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그 크기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에 사용되는 용어였죠. 다음에 1번에 메르니스라고도 있고요. GNSS 데이터들을 정밀하게 해석한다. 실제로 대면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들 연결하고 국제 GNSS 서비스를 하고 있는 IGS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 IGS 기관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GPS 상시관 축소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위성에 대한 궤도력들을 얼마나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후 처리용으로 올려주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됐어요. 어쨌든 궤도력이라는 거는 크게 궤도력이라는 건 방송력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력이라는 게 있어요. 방송력이라 하면 GPS에서 보내준 항법 메시지를 비롯해서 거의 포함되어 있는 위성의 궤도 정보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GPS의 오차 원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 위성 파트 쪽에서 보시면 인공위성이 이게 위치가 좀 떨리는 섭동과 장동에 의해서 떨리는 현상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 외부의 어떠한 힘,
가동되는 힘, 지구의 중력이나 달의 인력 등 외계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위성의 궤도가 실질적으로 계산했던 추정했던 궤도 정보와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궤도가 틀리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양을 후에 계산을 해서 만들어내는데요. 그 정밀한 궤도력 정보를 정밀력이라고 해요. 정밀력도 초신속 궤도력, 신속 궤도력, 정밀 궤도력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요. 보통 정밀 궤도력이라는 건 인터내셔널 GNSS 서비스, 전 세계의 GNSS 서비스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IGS에서 계산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보통 10일에서 14일 후에 자기네 사이트에다 올려주게 됩니다. 그걸 정밀 궤도력이라고 하고요. 이런 정밀 궤도력을 이용을 해서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GNSS 수신 장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에서 GNSS 데이터들을 측량을 하고 난 다음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기선 해석을 실시해서 위치를 결정하게 될 때 그 기선 해석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 즉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이건 대조사별로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나중에 후처리를 할 때 이 정밀 궤도력을 다운받아서 스태틱 측량에 대한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이용하면 매우 높은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뭐 한 차원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매우 정밀한 높은 초기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측량들 예를 들어서 한 국가에서 GPS 기준이 되는 기준선 그게 뭐예요? GPS 상시관 축소가 되겠죠. 이런 GPS 상시관 축소 절대 그 위치는 한번 결정이 되면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이걸 통해 갖고 다른 측량 기준점들이 또 절대 위치를 결정하고 그 절대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상대적인 측량들을 통해서 상대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들을 혜택하고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 이 GPS 상시관 축소의 정밀한 위치를 결정을 하고자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의 3대 정밀 GPS 정밀 해석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정밀 해석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기 1번에서 보이는 소프트웨어예요. 버니즈라고도 하고요. 메러니스라고도 하고요. 스위스의 유명한 공대 중에 하나입니다. 베른 공대가 있어요. 베른 공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두 번째는 가밋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가밋. 가밋은 미국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겠죠. MIT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집시라는 게 있습니다. 집시. 요즘에는 버전 업이 됐지만 과거에 제가 쓰던 소프트웨어는 요거였어요. 집시 오아시스2라는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영화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화성에서 이렇게 뭐 나고대 갖고 지냈던 영화들 있죠. 그런 거 보면은 발사체, 즉 우주로 그래서 발사하는 발사체, 이런 우주선 이런 거 하는 기관들을 나사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나사 산하에 그런 발사 추진체를 연구하는 곳이 있어요. 밑에 산하에 제트 프로펄전 레이버러터리의 약자고요. 제트 추진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제트 추진 연구소에선 GPS에 대한 뭐 여러 가지를 발사체도 준비하지만 GPS 위성에 대한 궤도력을 정밀 궤도력을 계산해서 이렇게 IGS에서 올려주는 역할도 담당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정밀 소프트웨어인 집시 오아시스2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이것을 3대 소프트웨어 GNSS 정밀해서 3대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보기 1번에서 보이는 머니즈 또는 베르니스라고도 부르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 라이넥스가 될 거고요. 자, 지도 작성의 기준 원점으로 지도상에 있어서 지점들 간의 위치 관계를 용이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가정한 기준점을 투영 원점이라 한다. 우리나라 투영 원점이 아닌 걸 골라라. 이거 뭐 2학년 때도 많이 다뤘고요. 우리가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원점을 가지고 있죠. 어느 원점이에요? 간단하죠? 1번이 되겠습니다. 서해 원점이라는 건 없어요.
자, 다음 문제. GPS 위성 측에 있어서 자신의 3차원적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가 확보되어야 합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몇 개였어요? 두 개죠. 2번이죠. 총 4개.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다시 드리면 X, Y, Z라는 어떤 미지점의 변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부분하고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위성하고 수신기 간의 시간에 이제 위성에서 송신되어 있는 송신 시간하고 수신 시간의 시간차를 이용해서 이 GPS 신호에 대한 전파 속도를 곱하고 거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 위성과 나의 수신기에 대한 이 시계에 대한 정밀도의 차이가 발생이 되죠. 거기에서 시계에 따른 오차, 시계 오차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겠죠. 변수가 4개니까 최소 4개의 위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GPS 위성 신호 중에서 GPS 위성으로부터 발신되는 반송파, 캐리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캐리어에는 코드를 싣기도 하고, 거기에 또 뭐 있어요? 항법 메시지도 싣다고 그랬죠? GPS 신호 체계에서 얘기했습니다. 반송파에 실려 수신기까지 전달되는 신호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까요? 음, 코드는 뭐가의 종류가 2개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위치를 결정할 때 쓰이는 서비스인 SPS와 정밀한 위치를 결정할 때 쓰이는 PPS 서비스, 즉 암호화되어 있는 서비스 코드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P코드, 이게 암호화되어 있는 코드고 CA 코드,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는 코드고요. 그죠? 요거를 또 따라 말 암호화되어 있다서 무슨 코드란다? Y 코드라고도 부른다. 그죠? 또 항법 메시지가 또 같이 복으로서 실려온다. 설명한 것처럼. 자, 답은 3번, 2번. 소스 코드가 되겠네, 소스 코드. 자, GPS 단독 추기에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오차 요인들 보는 거죠. GPS, 첫 번째 1번, 관측하는 GPS 위성의 배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배치. 위성의 배치와 관련된 거.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 뭐였어요? 지표, 정밀도 저하율, 딜루저 오브 프리시전의 약자, DOP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전리층, 대륙권에 대한 오차. 이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신호에 대한 지연이 발생될 수 있는 오차죠.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수신기에 의한 의사거리의 특정 오차. 수신기에 의한 의사거리. 의사거리가 뭐였어요? 코드를 이용할 때죠. CA 코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사거리에는 특정 오차. 당연히 정확도에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잖아요.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를 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하는 오차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위치의 오차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수신기 간의 일중 위상차. 이건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GPS의 구성 부분 중에서 위성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궤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온다 그래서 위성 부분 상당히 잘 나온다 그랬고요. 쉬운데도 잘 나옵니다. 우주, 제어, 사용자 부분 이 3가지로 나누고요. 그 중에서 위성의 컨디션이 어떻는지 이런 걸 컨트롤하고 뭐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지상에서 지상 제어국에서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컨트롤해줘야 되는 부분. 답은 제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동일한 위성에서 보낸 신호를 지상에 2대의 수신기에서 받아서 위치를 결정하는 GPS 자료 처리 기법을 일컫는 명칭은 뭐냐? 차분 기술이라고 그랬죠. 서로 같은 환경 내에서 같은 수신기나 또는 동일한 위성들이나 또는 여러 위성들을 분리되어 있는 수신기에서 받는 차분법 기술을 통해 갖고 GPS가 가질 수 있는 고질적인 오차원들을 분석을 해서 방정식을 수립을 하고 그 방정식을 토대로 오차원들을 제거해내는 그것을 차분법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때 신호 하나의 위성에서 신호 보낸 2대 수신기에서 받아서 위치를 결정해서 처리한대요. 무슨 차분법이에요? 그림에서 봤던 거니까 다음 넘어가서 볼까요? 어디 있었나요?
이쪽에 있었네요. 차분법. 1중 차분법. 두 개의 수신기에서 동일한 위성자료를 수신하거나 또 반대로 한 개의 수신기로 두 개의 위성자료를 수신하거나 반대나 또는 동일한 두 개의 수신기에서도 동일한 위성을 받거나 파란색 라인처럼 있는 거 SA 오차, 시계, 궤도 오차, 기선이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대기 효과에 의한 오차가 없을 수 있다. 라는 거. 답은 1번 단일탑은 미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GPS 위성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측지 기준계로서는 WGS 84 좌표계를 사용한다. 맞죠? 그죠? 두 번째, GPS는 군사적 목적에 맞도록 일방향성 위성으로 설계되었다. 이것도 맞죠? 일방향이라는 거, 한쪽 방향으로 보낸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상에서 수신을 받는다 그러면 위성에서부터 일방향으로 가지 양방향으로 가지는 않지요. 그죠? 우리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세워놓으면 반사경에서부터 얘가 가서 되돌아오죠. 양방향이죠. 일방향성 위성으로 설계되었다 맞고요. 위성들은 각각 상이한 코드 정보를 송신한다. 위성마다 고유하게 코드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각각 내가 동일한 위성 코드를 갖고 있어서 여러 24개 위성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코드를 보내주면 얘는 수신기에서 그 계산을 못하게 되겠죠. 스스로가 그 위성별로 독자적인 코드들을 다른 시간대별로 생성을 해놓고 그거 코드를 지상으로 송출해주면서 내가 수신기에서 그 코드를 위성별로 뭘 보냈는지를 보고 시간대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상이한 코드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슈도 랜덤 코드 그래서 PRM 코드라고 한다고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GPS에서 사용되는 좌표계의 원점은 지구 타원체의 중심이다. 맞나요? 요게 답이 되겠네요. 왜일까요? 지구 타원체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의 질량의 중심이라고 한다 그랬죠. 질량을 중심으로 원점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Earth Centered, Earth Fixed 지구 중심, 지구 고정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GPS의 상대 추기법에서 수신기, 위성, 시간 등에 의해 대한 미확정 정수, 여기서 미확정이란 불확정 정수, 앰비기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거하기 위하여 삼중 처분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삼중 처분. 자, 또 간서 봅시다. 자, 삼중 처분. 가장 중요한 거, 뭐, 모종 소구 가능도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이클 슬립. 사이클 슬립 검출하는 거. 신호가 들어왔다 끊겼다 다음 신호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신호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파장대가 들어오고 들어오다 끊겨서 다음 파장대가 어떻게 들어와서 끊겼어.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오다 끊기고 다음에 또 여기서 들어왔어. 여기까지 뭐가 신호 끊겨버리죠. 이거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죠. 이런 경우는 파장의 개수를 정수배만큼 계산하는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사이클 슬립 자체가 있는 게 정말 안 좋은 거죠. 사이클 슬립에 대한 검출 부분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3중 차원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이클 슬립에 대한 검출이다. GPS의 신호 처리 방법 중 위성에서 송신한 코드 신호를 수신과 동시에 수신기 자체에서 발생된 기준 신호와의 교차 상관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요거를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코드 상관 방법이라는 합니다. 코드 우리가 상관성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앞서 PRN 넘버처럼 위성에서 각자 고유한 번호들을 서로 쏴주는데 수신기에서는 PRN 1번 위성은 요 A, B, C, D가 들어오고 수신기 PRN 2번 위성에서는 뭐 가나다라가 들어오고 수신기 위성 3번 PRN 넘버 3번 위성에서는 1, 2, 3, 4, 5가 들어온다. 그러면 수신기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수신기 이제 신호를
생성하는 생성기가 받아들이면서 얘는 언제 이 코드가 들어와야 돼, 1번 언제 들어와야 돼, 이걸 보고, 어, 여기서 ABCD가 들어왔네? 1번 코드, 1번이네? 그래서 시간 차이를 계산하고, 여기서는 가나다라가 들어오는데, 나가 들어왔네? 나가 들어온 시간, 수신 시간 얼마? 얘는 보낸 시간 얼마? 시간 차이를 또 계산하고 해서 거리들을 계산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교차 상관 방법, 서로 신호들을 서로 교차를 시켜서 상관성을 찾아서 받는 방법, 코드 상관 방법이라고 한다. 뭐 문제의 답이 있네요, 이거는. 다음에 GPS의 활용 분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보라. 뭘까요? 음, 기준점 측량 맞고 지각 변동도 계산하고 지오이드 모델 개발도 이유를 꾸고 하원 최고는 정표고와 지오이드고에 대한 관계 일정에 관련 따른 관계식을 이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실내 인테리어에 GPS가 쓰이질 않죠. 이런 건 서비스 문제라고 하죠. 자, 6페이지 보시면 대공 아래에서 위성이 추적되지 않는 수평 위의 수평의 위쪽에 사용될 정의 각도 마스크 앵글이라고 부른다고 고도각 또는 안각 또는 임계각이라는 말도 쓴다고 했습니다. 육상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애매모호하네요. 육상에서 어느 정도 하는가? 이거야죠. 15에서 20도입니다. 이게 어디쯤 나왔었나요? 저쪽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위성 고도가, 임계각, 안각, 마스크 앵글이라고 그러고, 보통 10도에서 15도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어디서 한다? 보통 GPS 측량을 위한 고도각 설정에서는 15도에서 2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에서 60도. 법이 아니라 작업 규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DGPS를 사용함으로써 상쇄되는 오차가 아닌 것을 골라라. DGPS에서 안 없어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궤도 오차, 뭐 일반적으로 가지는 오차들이죠. GPS가 가지는 일반적인 오차들을 DGPS를 사용한다. 즉 차분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차분법, 1중 차분, 2중 차분, 3중 차분 등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는 오차들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될까요? 의사거리를 측정했을 때 측정 오차. 요거는 모르죠. 코드를 통해서 위성과 나와의 실시간적으로 거리 값을 계산할 때 그게 어떻게 오차가 발생되는지 알 수는 없죠. 알 수가 없는 그거를 상쇄시키지 못하죠. 상대측이 DGPS 기법 중에서 하나의 기지점에 수신기를 세워 고정국으로 이용하고 다른 수신기는 측정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측정과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 및 취득하는 방식. 측정과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 및 이거는 아마 문제를 따보긴 했는데요. 약간 오류가 있네. 좌표를 취득하는 이란 말 좀 써야 되겠네.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 좌표를 취득하는 방식. 뭐예요? 실시간으로 한대요. 실시간으로 하는데 고정국을 세워야 되고 수신기, 로보이죠. 로보가 이동하면서 해야 된다. 뭘 찾으란 얘기예요? RTK 측량을 찾으란 얘기죠. 리얼타임 키네매틱 3번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는 GPS의 일반적인 원인별 오차 중 최대 오차의 크기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 야, 이건 조금 어렵네요. 오차의 크기가 봅시다. 정리를 했었나요? 여러분 2장에 3페이지 있었네요. 3페이지에 오차의 크기들을 구분해 놨죠. 일단 수신기 쪽에서 사이클 슬립, 수신기의 노이즈, 안테나 구심 오차, 위성 중심 오차 이게 0에 1에서 10m. 다음에
전리층에 대한 오차가 0에서 30m 범주까지 되고, 멀티패스가 0에서 1m, 위성 시계가 한 1.5, 궤도가 1에서 5m 정도인데요. 봅시다. 자, 가장 큰 놈이 뭐예요? 위성의 시간 오차가 0에서 1.5 정도 되고, 위성의 위치 오차 관련된 거, 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1에서 5m 될 거고요. 이게 제일 작네요. 수신기 잡으면요. 잡으면 1에서 10m 정도 범위를 가지게 되고, 전리층에 대한 오차 부분들은 여기는 0에서 30m 정도 되는데요. 제일 큰 게 뭐예요? 그렇죠. 전리층 오차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노이즈, 그다음에 위성의 위치 오차, 궤도 오차죠. 그다음에 시간 오차, 이 순서가 되겠네요. 요게 첫 번째로 크고 1번, 그다음에 잡음이 두 번째로 크고, 이게 세 번째로, 이게 네 번째로 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7페이지로 가서 봅시다. 지상과 같은 임의의 물체에 의해서 반사된 신호와 발신기에서 직접 수신된 신호를 동시에 수신할 때 생기는 간섭을 뭐라. 그냥 반사 생각하면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멀티패스예요. 다중 경로 오차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중으로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위성과 거리가, 위성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튀어니까 경로 거리가 길어지죠. 그런 경우. 이 GPS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DGPS. 차분법 기술을 이용한 GPS 포지셔닝 기술 틀린 것. 일단은 같은 환경 내에서 같이 수신을 받아야지 같은 오차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관측해야 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반드시 동일한 GPS 위성 그룹을 관측해. 당연히 동일한 위성들이 들어와야죠. 뜬금없이 나는 이쪽에서 1, 2, 3, 4번 위성을 받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5, 6, 7, 8번 위성을 수신을 받았다.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위성의 궤도 정보는 동일한 것을 당연히 사용해야 될 거고요. 두 지점에서 반드시 동일한 기종을 사용해야 돼. 기종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GPS 단독 측위의 특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옳지 않은 것. 최소 2개의 위성을 동시 수신. 땅 답이 나왔네요, 이번에. 4개죠. 4개가 있어야 되고요. 휴게 시간은 1초 이하로 한다. 민간용으로는 L1과 CA 코드만 이용 가능하다. L2와 P 코드는 군사용으로 운영된다. 자,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L2도 민간인 코드가 숨어져서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단독 가장 옳지 않은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GPS에서 전송되는 에러 신호가 이렇다. 예전 한번 풀어봤던 문제 같아요. 그죠? 주파수는 실은 파장분의 빛의 속도. 따라서 파장은 빛의 속도와 주파수의 역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1575.42MHz니까요. 10의 육승을 곱해갖고 계산하고요. 헤르츠는 여러분 아시죠? 초분의 1이라는 거. 속도는 자릿수를 안 끊었네. 그럼 2억 9,900, 79만 2,458m를 초당 이동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L1 신호의 20만 개의 파장의 거리는 얼마이냐. 답을 구하라. 4번입니다. 자, 일본에서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위치 결정 시스템으로 어, 세 개의 준극궤도 위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금 자세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요즘에 확인 안 해봐서 QGSS 위성이 3개는 아니고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 문제가 나올 당시에는 3개 QGSS 위성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에 국한돼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세계의 중국 궤도 위성을 뭐라고 하는가? 쿼시 지니스 세틀라이트 시스템 한 번이죠. 천정 위성이라고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자체적으로 이름은 쿼시 지니스 세틀라이트 시스템,
준, QUASI, 쿼시 그러면은 준이란 뜻이에요. 준 천정위성. 우주 공간에서 디니스라고 하고요. 우주 공간에서 가장 천구를 구성했을 때, 우주 공간을 하나의 구로 봤을 때요. 가장 위에 꼭대기가 되는, 북쪽으로 꼭대기가 되는 지점을 디니스라고 하는데, 어, 그거를 의미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위성이고요. GPS 위성들은 우리가 모두도 대부분 요즘엔 다 알고 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돈을 투입을 하고, 위성 세계를 띄워 올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서비스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일본의 우주 개발국을 미국의 나사처럼 작사라고 그러거든요. 작사라고 그러는데 작사에서 대국민 공모전을 펼쳐요. 그래서 국민 공모전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는데 이게 미쯔비키라고 합니다. 미쯔비키 위성이라고 1등으로 선정된 이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미쯔비키 위성이라고도 일본에서 부르고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QGS 시스템과 같이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 GNSS 위성 시스템을 보조해주기 위한 로컬로 리저널하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인 RNSS 시스템을 우리도 한번 띄워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고 하시고요. 3문제 GPS의 응용 분야로 자동차에 GPS와 관성 환법 장치 그리고 CCD 카메라를 장착한 곳으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은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고요. 이건 자동차 항법 시스템이니까 이거는 뭐 측량하는 내용은 알고 이건 라이다 시스템이네요. 레이저 나오는 거. 에어본이라면 비행기에 탑재되어 있는 GPS라는 정식이고요. 여기서는 GPS 밴형 차량에다가 관성 항법 장치라고 불리는 INS 장치하고 CCT 카메라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될까? 네이버 지도에 보면 우리 뭐 저기 도로뷰 서비스들 있죠.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 나올까 봅시다. 음, 보이시죠? 이렇게 차량에 카메라 같은 걸 탑재를 하고 이 안에 관성화법 장치하고 GPS 수신기를 내장을 해서요. 이 360도 파노라마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을 해서 어떤 매핑 기술들을 시장 기반으로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GPS 밴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GPS 측량에서 얻어지는 높이 값은 어떤 것이에요? 표고, 타원 최고, 지오이드고, 경사고 중에 그렇죠. GPS 타원 최고, 타원체 면에서부터의 높이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9페이지 보시면 GPS 위성의 특유용 전파 신호 중에서 군용으로 암호화돼서 민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고르래요. 뭐죠? 코드라는 거, 프리사이즈 코드라고 불려서 암호화되고 복조화돼서 송출이 돼서 일반 수신기로는 수신받을 수 없고요. 해석이 불가능하고 아무로 해독할 수 있는 해독기가 달려있는 수신기로만 해석이 가능해서 위상거리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Y코드라고도 부르고요. GPS 측량 간섭치기와 DGPS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둘 다 단독 치기 기법에 속한다. 그렇죠? DGPS는 뭐였어요? 단독치기로 가능하죠. 단독치기가 위성 항법에 지원하는데 간섭치기라고 그러면 차분법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얘랑 좀 비슷한 의미인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간섭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태틱 측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동일한 하드웨어 구조의 수신기를 사용한다. GPS 측량에서는 반송파 위상을 이용한다는 것이 타이이다. GPS 측량은 오프라인 처리가 필요하므로 실시간 측기는 불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기출문제긴 한데 문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GPS 측기 방법의 큰 틀 하자는 다 DGPS예요. DGPS 안에서 스태틱이 돌든 단독치기가 돌든 VRS가 돌든 다 모든 게 사분법 기술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 구분하면 안 되는데,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들어보면 간섭 추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상대적인 추기 방법, 즉 반송파 위상파를 이용을 해서 스태틱 측량 같은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DGPS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서 이거 출제하셨을 때는 코드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코드.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답은 제가 보기에는 3번이 됩니다. GPS 측량에서는 이제 스태틱 측량, 후처리 방법이나 이런 걸 쓸 때는 반송파 위상을 쓰니까 위상거리라는 걸 이용한다 그랬죠. 거리를 이용하고 GPS 측량은 오프라인 처리가 필요하므로 실시간 측기는 불가능하다. 이것도 아니죠. 리얼타임 키네매틱이 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 답이 동일한 분다 단도치 기법은 아니고요. 상대측기 기법이고요. 얘는 둘 다 동일한 하드웨어 구조의 수신기를 사용한다. 상대측기 기법용은 데이터가 리시버, 안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분의 출제 의도에 의하면 DGPS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받는 것도 DGPS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전혀 구조가 틀릴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고요. GPS의 단독 추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와 오차 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을 골라라. 위성의 궤도 정보, 중요하죠. 궤도 오차 있고 시계 오차 있고 기선 해석에 따른 후처리 과정, 수신기 의향 의사거리 특정 오차. 오차하고 원인이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오차 발생 원인, 정확도와 오차 발생 원인.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기선 해석할 때도 후처리하면서 내가 수신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질이 좋지 않은 거를 얼마나 편집해서 쓰이지 않게끔 하냐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요거죠. 단독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단독치기를 할 때는 실시간으로 바로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후처리가 있죠. 단독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점에서 GPS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모두 결과가 좋지 않았다. 수신 불량 원인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점은 어디인가?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지. 바람 부는 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고압 풍전선력. 이 느낌이 오죠. 뭔가 전자파가 발생이 돼서 GPS 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심 속의 넓은 주차장의 중앙. 넓은 주차장 주변에 방해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죠. 멀티패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없을 거고, 공장 옆에 전화선 및 전화선은 전력을 상당히 약한 걸 쓰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GPS 신호에 또 원인을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침엽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침엽수. 이 L밴드 때 영향이 L밴드 신호가 그래서 아주 우거져 있는 침엽수 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숲 안에서의 수신 자체는 또 불안합니다.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파라볼라 안테나 같이 큰 안테나 옆에서는 관측하시면은 주의가 안 좋고요. 경험에 의하면 또 근처에 공항 있죠. 공항 근처에서 관측할 때는 방해 전파 같은 게 특히 공군 같은 기지에 공군 기지 근처에서는 GPS 신호가 아예 끊기게끔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